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낸 건데요. 우리 기다리고 있었던 CPI 지표를 통해서 물가 상승세가 완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은 연이틀 상승으로 마감 지은 뉴욕 증시 보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CPI의 데이터는 시장에 일정 부분 안도감을 건네줬습니다. 다만 FOMC 앞둔 경계감 속에 상승분을 다 반납해 나가면서 조금의 아쉬운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일단 빨간불이 유지된 만큼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꼼꼼하게 챙겨가겠습니다. 시장의 다양한 섹터 이야기도 담았으니까요. 저희 시간 끝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시장 얘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CPI 데이터 나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첫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등장을 했죠. 일단 CPI는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시장에 나름의 환호를 안겨줬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직전에 JP모건에서 사전 시나리오를 내놓는데요. 7.2에서 7.4 사이,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치였던 7.3에 부합하게 될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내다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S&P 500 지수가 이 정도 올라갈 것이다라고요. 하지만 이보다 더 낮은 수치로 7.1로 발표가 됐습니다. S&P 500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4에서 5% 올라갈 거다. 여기에는 부합하지 못한 뉴욕장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일단 7.1%라는 것 자체는 나름 의미를 던져줬습니다. 지난 통화정책회의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잡혀가고 있다라는 증거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두 달 연속해서 CPI가 시장에 긍정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고 있는 건 나름의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시장에선 계속해서 기대를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어느 정도 주거비를 제외하면 다 잡히고 있다라는 시각도 있어서 팽팽히 접전은 있습니다. 자, CPI 지난달에 8%대에서 내려온 7%의 해분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에도 7.3 예상치보다 낮은 7.1%를 기록했습니다. 코어 CPI도 예상 6.1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냈고요. 그 전달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식품, 에너지, 주거비, 운송비 전반에서 그래도 긍정으로 해석할 요인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CPI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높다라는 지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지난달 대비 둔화됐다라는 점, 잡혀갈 것이야 라는 시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에너지는 되려 역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중고차 같은 경우가 이번 CPI에 가장 큰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10월에도 마이너스 2.4였는데 이번엔 마이너스 2.9로 폭을 훨씬 더 아래쪽으로 넓혀갔다라는 점, 각 데이터들이 CPI 물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쪽의 방향을 가리켜줬습니다. 어찌됐건 세븐의 해븐을 다시 경험한 거죠. 그리고 지난 6월 기록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CPI 데이터들이 전월 대비해서 낮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나름 인플레가 통제돼가고 있다라는 쪽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CPI 발표되고 나서 S&P 500의 상승률을 계속적으로 체크해 왔었는데요. 11월 달에는 5% 올랐었고요. 이번에는 앞선 JP모건의 상승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빨간불이네요. 0.8%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한 건 아쉽긴 했죠. 자, 이제 이 CPI 데이터가 나오고 나서 그러면 FOMC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내년도는 최종금리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 시장에서는 당연히 분석을 했겠지요. CME 페드워치에서는 빠르게 최종금리 데이터가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25 정도에서 5%로요. 그리고 2월 달 50bp 인상 확률이 줄어들었고요. 25bp 인상 확률이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50% 이상까지 확률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의 시나리오는 내일은 50bp, 이번 12월 달 FMC는 50bp, 그리고 2월은 25, 3월도 25, 그 이후에는 유지가 되다가 연말경에 인하 이야기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시장은 이렇게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요. 자, 반복됩니다. 금리가 내려가고 달러가 내려가고 증시가 올라가고 CPI가 발표된 이후에 지난달 흐름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비롯해서 1년물부터 30년물까지 모두 다 하락을 나타냈고요. 달러 인덱스는 고점 대비 9% 이상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오늘 103대까지 보고 다시 104로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이 1290원을 이탈하는 움직임까지 나왔던 만큼 외환시장만큼은 우리 장에 상당히 우호적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보실까요? 10시 30분경에 그 이슈 나오고 미선물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었는데요. 이내 상승분을 급등 출발했다가 많이 줄였습니다. FOMC 경계로 인한 매물도 출회가 됐고요. 지나치게 환호할 때가 아니다 혹은 연말 움직임도 영향을 줬겠죠. 그래도 나스닥은 1% 이상 올랐습니다. CPI 피크아웃 얘기, 그리고 국채금리와 달러가 내려갔고 테슬라가 급락한 점도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반납한 건 FMC 경계감이고요. 원달러 역외에서 1290원 하회한 건 긍정적이죠. 계속 지난주에 10% 이상 빠졌던 국제유가가 이번엔 캐나다 키스톤 송유관 폐쇄로 인한 공급 차질 우려감 속에 3% 올랐습니다. 오늘 에너지주 상승의 이유가 되겠죠. 보시면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강세를 나타냈고요. 테슬라는 4% 이상 밀렸습니다. 고점 대비 60% 정도 떨어져 있는 테슬라인데요. 수요가 많이 줄고 있다 혹은 트위터에 대한 우려감 속에 계속적으로 부진한 흐름이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이겁니다. 모더나요. 20% 급등했습니다. 맞춤형 암 백신 흑색종 환자 임상 이상에서 암 재발 확률이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 급등을 보인 건데요. 관련해서 mRNA 쪽 체크가 필요하다면 이 종목들 한번 오늘 시세가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섹터로 갑니다. 반도체 쪽은 괜찮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5% 올랐고요. 다만 마이크론이 여기에 상승 동참하지 못했는데요. 중국에서 반도체를 대규모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 전달되면서 마이크론은 하락이었습니다. 에너지 쪽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올랐고요. 썬파워가 S&P 500에 편입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태양광주가 오늘 시세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도 눈에 띄었어요. 전기차가 발목을 잡습니다. 참 생경한 장면이죠. 테슬라가 4% 이상 떨어졌고요. 리비안, 루시드, 니콜라, 니오까지 어제 이어 오늘 추가 하락 보입니다. 이 말은 즉슨 국내에서 또 2차 전지 쪽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살피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죠. 이제 시장은 FOMC 바라봅니다. 최종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중요하고요. 파월 의장의 연설, 기자회견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거기서 아마 엄청난 또 등락이 예고되고 있겠죠. 2023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는 만큼 경제 전망도 어찌 언급하는지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점도표겠죠. 자, 시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저는 자동차, 어제 장 후반에 좀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 부분 짚어보고자 해요. 네, 저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관련주들의 시세가 또 강하게 나온 만큼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이 이슈는 12월 초부터 민영 앵커와 계속해서 추적해왔습니다. 저희 시간에 정말 빠르게 또 얘기를 전해드렸던 섹터이기도 한데요. 우리도 밟았었던 절차인 품귀 현상, 마스크에서 진단키트로 또 백신으로 치료제 감기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현상이 중국에서 시작이 되고 이게 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료 의약품의 수출 통제 가능성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도 해열제, 진통제 등등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나 원료 의약품을 수급하고 또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차질이 빚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었고요.
어제 국내에서는 제약주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경보제약과 화일약품, 한국유니온제약이 모두 다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명문제약이나 이연제약, 제일파마홀딩스 등등의 종목들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나 체온계, 오공이나 카스 같은 종목들 강했고 원격 의료주들도 일제히 강하면서 제약, 바이오, 치료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강한 모습 나타냈습니다. 관련해서 이슈를 좀 정리를 해볼 텐데요. 지금 전 세계는 말 그대로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총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국에서의 위드 코로나, 거기다가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는 트리플 데믹이라고 하죠. 코로나19와 독감과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가 동시에 확산이 되고 있는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초의약품의 수급 불균형은 전쟁 이후로도 심화되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커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대체 진통제를 여러 좀 병원에서 이제 배급제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어제부터는 방역 통행증이라고 하는 신청카가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더 길어진다면 우리나라 역시나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원료 확보에 역시나 비상이 걸리면서 식약처에서는 감기약의 원료 확보와 관련한 공문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전 세계, 온 세상이 지금 아픈 상황입니다. 세계 각국의 의약품 현황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미국에서는 어린이용 경구용 액상 항생제 아목시실린이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프랑스라던가 지금 유럽 국가에서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는 타미플루도 역시나 국지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약국에서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요 진통제나 해열제 관련된 쪽에서 이제 동이 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국내 제약주까지 다 같이 올라간 건데요. 국내 제약주 얘기를 하다 보면 또 함께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제약 바이오 관련주가 될 텐데 약세장에서도 올해 들어서 미국의 제약 바이오주가 20에서 40%가량 올라가면서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이 경기가 침체하는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도 여기에도 불구하고 약값의 지출이 줄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머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0% 넘게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라이릴리나 에브비 같은 종목들 강했고요. S&P 500 지수가 16%가량 빠졌었는데 화이자 좀 빠진 거 제외하고는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속에서 경기 침체 시기에 이 방어주를 주목하자라는 의견에 더 힘이 실리고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구 결과를 통해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대형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매 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에 우려할 부분도 있긴 합니다. IRA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의약품의 약가 인하로 인해서 이 제약사들의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미국 제약사들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잘 가는 모습 나타내고 어제 국내에서도 제약 관련주들이 올랐었는데 이들 종목들 계속해서 시세 이어갈 수 있을지 관련주에 대한 접근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쪽도 살펴봤습니다. 뜨거웠던 만큼 그 시세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요. 잘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자동차인데요. 어제 현대차 차트입니다.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나타났죠. 현대차 2% 이상 빠졌고요. 기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그리고 HL 만도까지 그 밖에 조금 적은 사이즈의 자동차 부품주도 같이 밀려났습니다. 여러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었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 계속해 봐야겠습니다. 하위 규정 변화 시간까지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에게만 보조금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다. 이것을 이미 8월부터 시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8월부터 점유율 조금씩 빼앗기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년부터는 광물과 부품 쪽도 추가가 됩니다. 일정 비율 이상 광물 그리고 부품을 미국과 미국 동맹국에서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국내 자동차들이 대다수 만들어진 채로 미국으로 수출돼서 판매되고 있죠. 그리고 배터리 쪽도 중국의 의존 비율이 높습니다. 소재 단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나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시간은 임박해오고 있죠. 그 가운데 어제 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이 제이크 설리번의 이야기가 시장엔 부담이 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크고 복잡하다. 단기간 안에 규정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 쪽 이런 곳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했죠. 실질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자동차 섹터는 우리 아직까지 그렇게 큰 타격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8월부터 전기차 쪽의 점유율은 빼앗기고 있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의 누적을 한번 봤더니요. 포드가 치고 올라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판매 대수가 100% 이상 증가한 게 포드이고요. 기아와 현대차가 밀려났죠. 합산해서도 이제 포드와의 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포드가 합산으로도 앞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분명히 영향권에는 들어간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걸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했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일단 어제 자동차 섹터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 삼성증권에서 정리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법 관련해서 개정 여부가 불확실하다. 앞서 전해드린 내용이고요. 그동안 중국 선택지를 대신해서 한국의 자동차나 배터리사들을 선택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다. 그 역풍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놓고 보면 중국의 BYD 같은 경우는 11월 저점으로 반등을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차는 꺾이면서 정확히 좀 크로스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업체들 전기차 점유율 하락하고 있고요. 주가 회복 모멘텀도 딱히 12월에 없다라는 거 지적됩니다. 내년 1월에 전기차 판매 데이터가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가 보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당분간 자동차 쪽은 보수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져요. 밤사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다 내린 만큼 보수적인 의견을 가져갈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기회로 볼지 잠시 후에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가나 안 가나도 확인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요거 하나만 더 지켜볼게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호무역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탄소 국경세를 EU가 도입하는 걸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말은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 제품들을 겨냥하는 움직임인데 우리도 같이 불똥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적용 대상인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섹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이슈로 작용이 될 겁니다. 반대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면 이런 쪽 종목들은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코프로, HN, 한솔홈데코, 이건산업, 후성 등이 거론되니까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가나 안 가나 확인할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정말 하늘을 보면 뿌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네. 어제 눈이 내렸는데 이게 또 황사눈, 먼지 눈이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어제 처음으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오늘 출근길 굉장히 추웠는데요. 체감 기온이 영하 15도를 기록했죠. 이에 지금 미세먼지와 한파 관련주에 대한 또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제장에 위니아가 20% 넘게, 카스가 9%대, 50, 웰크롬 같은 마스크 관련주, 가습기 관련주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날씨가 춥다 보니까 도시가스 관련주도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그리고 어제 진만스픽에서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한파 관련주인데 옴니 시스템 5% 가까이, 태경 BK도 6%가 넘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랄 블로킹이라고 하는데 우랄 산맥 부근에서 거대하고 강력한 이런 뭐라고 하죠? 거대하고 강력한
강력한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이 부분이 공기 흐름을 막으면서 강추위가 더욱더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파 관련주들, 미세먼지 관련주 더 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가나안가나에서 나오는 이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들도 어찌됐건 당일 트레이딩에서는 또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한파도 주의하시고요. 자, 여러 이슈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전략 챙겨보시죠. 네, 뉴스닥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CPI에 대한 해석과 FMC 앞둔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상승분을 반납하니까 좋다 말았다 이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일단 CPI 나오고 나서 환호했다가 생각해보니 FMC가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시장 어떻게 해석하세요? CPI가 좋게 나왔죠. 7.1% 나왔어요. 그저께인가요? JP모건이 5개의 시나리오를 네. 냈다고 합니다. 의미 없는 시나리오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5개나 낼 거면 누구나 다 내지. 그 큰 투자 분석가라는 사람들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저께 발표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개장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 S&P 선물을 보면 빵 떴거든요. 네. 나스닥은 4%까지 깜짝 올라갔어요. 놀랐어요. 근데 막상 개장하고 나서는 거의 보합까지 밀렸다가 한 1%대 나스닥 기준으로요. 그리고 S&P 500은 0.8% 정도 상승을 했죠. 이게 지난달에 11월 11일에 비슷한 모습을 한번 보여줬었죠. 그리고 11월 30일에 파월의 발언에 또 한 번 시장이 강하게 올라갔었죠.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기대를 했었던 부분들이 현실화되니까 뉴스에 팔아라 하는 것들이 어저께 상승을 좀 둔화시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CPI 발표로 인해서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 상단이 5.25에서 5%대로 좀 떨어지는 지표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말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단기 반등도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하고 과거의 통계치 평균하고 이제 비교를 해드린다면 12월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76%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하고 평균 상승률은 1.7% 정도 된다고 해요. 네. 한국은 한 60%, 56에서 60%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하고 평균 상승률은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큰 건가요, 적은 건가요? 큰데요? 1.5%가요? 그쵸. 그렇죠. 근데 그것만 보면 작은데 다르게 본다라면 지금 월봉상 보시면 한국 증시는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예요. 그럼 여기서 종가 기준으로 1.5% 정도 오른다라면 현재 기관에서 5% 정도 오를 네. 수 있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런 것을 본다라면 산타랠리를 대비를 해서 지수가 5% 오른다는 얘기는 종목은 또한 10에서 15% 오를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다만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냐 본다라면 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현금을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현금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심심하다 혹은 뭐 좀 소외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다라면 좀 낙폭과대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과대라는 게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들이 엄청나게 주도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단기적으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여전히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금화 전략을 유지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의 한 달 넘게 현금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의견을 주셔요. 유스탁이 아니라 유캐시 대표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어찌됐건 조금 보수적인 전략을 계속 챙겨주고 계십니다. 물론 트레이딩을 완전 접자가 아니고요. 그죠? 시장에 대한 의견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이들 종목도 결국에는 뭐 사서 쭉 끌고 가자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싸게 떨어진 걸 사서 팔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걸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면서 뭐 이따가도 잠깐 드릴 거지만 막 게임주들, 게임주는 못 갖고 있었는데 컨텐츠 혹은 화장품, 뭐 여행주들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갔어요. 근데 정말로 리오프닝 된다라면 생산이 재개가 되고 소비가 잘 된다라면 빅테크 종목에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도체 수요가 재고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차량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가 쭉쭉쭉 빠지는 게 일론 머스크 오너 리스크도 있겠지만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애플이 전혀 오른 게 없었어요. 이런 정말 주도주들이 정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못 가는데 나머지는 뜨뜻미지근 이게 정말 수혜가 맞나 하는 기업들이 먼저 올라갔다라고 본다라면 그들 종목군들도 이제는 올라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부분들도 있고 정말 중국 리오프닝이 정말로 호재라면 이들 종목이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논리는 된다. 다만 뭐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해 정말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는 거라면 재고가 감소하는 쪽에 초점 맞춰서 반도체 2차 전지 낙폭과 대주 접근 가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섹션으로 가볼게요. 저희 제약주 들여다보겠습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어제 이런 흐름이었나 싶어요. 막 테마 상승 상위에 전부 다 제약 이렇게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아프고 그 안에서 뭐 약이 귀해지고 있고 그 내용들이었습니다. 뭐 가장 큰 건 중국의 사재기겠지만요. 어찌 해석하세요? 뭐 그저께도 많이 올라갔고요. 뭐 어저께도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로나 봉쇄가 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연초에 그 어마어마한 확진자가 나왔을 때, 작년하고 연초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화이자 약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아예 없었죠. 그래서 일단 진통제, 아프면 진통제 먹고 버티자 뭐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통제가 부족했었고 또 결국은 감기 아니겠습니까? 감기가 약들이 거의 뭐 시중에 없었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중국이 연말에 만약에 조금 현재 수준에서 정상적인 활동이 조금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감기라든지 진통제 의약품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 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한 전 세계 평균 한 4~50만 명 정도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뭐 항생제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겨울 감기약 수급 불안감이 좀 있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이게 얼마나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지금부터 뭐 1년 내내 막 확진자가 막 전 세계적으로 5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고 중국도 매일같이 막 1000만 명씩 막 1년 내내 발생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반짝,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일회성 이익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은 뭐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을 계속 찾고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약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일본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분히 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동아약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감기약 관련된 원료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좀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다른 종목, 좋은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막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신규 매수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수적 관점입니다. 세세한 내용은 한 번 더 복귀해 주시고요. 자동차 가볼게요. 어제 후반에 자동차가 확 밀렸습니다. 어찌됐건 미국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줄 것 같은 리액션이 계속 취했었는데 네. 또 막상 어제서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달려버리니까 심리적으로 확 꺾인 것도 있고요. 한동안 계속 부진했어요. 뭐 네. 지지선도 좀 다 이탈하는 흐름 나왔고요. 자동차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세요? 뭐 IRA 개선이 좀 장기간 소요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감들이 좀 발언이 나왔죠. 그리고 뭐 그 발언은 저는 원론적이라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본인이 어떤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또 일단 보수적으로 말해놔야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와도 할 얘기가 있는 건데 너무 좋게 말했을 때 안 좋게 나오면 본인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IRA 가이던스 관련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와 기대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고금리. 지금 저도 지금 한 8개월 기다렸는데 차량을 배정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와이프랑 싸우고 있어요. 왜요? 이게 사는 게 맞냐라고. 아. 금리가 10%라더라고요. 할부 금리가. 요즘에 그것 때문에 취소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러니까 뭐 왜냐면 전액 현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지금 이게 사는 게 맞냐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랑이를 좀 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내년 4월 정도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업사원이 땡겨졌네요. 네. 뭐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앞에 사람이 취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사람이 과연 저 하나일까요? 여러 명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금리가 뭐 20%라고 하더라도 나 내년에 연봉 한 20% 오를 거야 하면은 사죠. 근데 금리가 0%라도 내년에 나 소득이 반토막 한 마이너스 20%될 거라 그러면 차를 그러니까 소비가 둔화될 수밖에 네. 없는 거기 때문에 금리하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현실화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주가 하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경쟁 업체니까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전체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것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자동차주들에 대해서 계속 전 지금도 아직까지는 좋게 보고 있지만 일단 추세에 우리가 역행할 수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요 지지선이 어저께 좀 큰 음봉이 나오면서 좀 무너진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수급적으로도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라는 또 새로운 변수가 자동차를 누릅니다. 공급망 차질일 때도 눌렸다가 조금 살아나는 듯 했는데 또다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는 악재성 이슈가 처음 추가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유 대표님께서도 단기적으로는 보수적 의견을 주셨습니다. 창의 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성장주의 시간 온다. 네이버의 시간도 올까? 시장 대비 네이버 요즘 괜찮았잖아요. 네, 뭐 네이버도 괜찮고 카카오도 괜찮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카카오페이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11월 중순인가도 한번 성장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여기서 무너지더라도 바로 막 갑자기 폭락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전 기간 조정이라고 계속 보고 있고 그러면 산타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을 어떤 섹터를 봐야 되냐. 물론 낙폭 가대 종목군들을 일시적으로 접근도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추세가 살아있는 쪽을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근에 성장주들이 어찌되었든 고점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일 큰 거는 금리입니다. 금리 자체가 이미 한국은행은 지난번 금리 결정을 했을 때 최상단을 3.5% 그리고 미국하고 연계를 해서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3.5% 이상에서는 제한적인 금리 상승이 좀 전망이 되고 있고 미국도 지금 분위기로 간다면 5%에서 잘하면 4.75%도 내년에 전망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 봉쇄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은 증시에는 계속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어쨌든 최근에 보면 다시 이번 기간 조정기에도 고점을 높여 가려고 했었던 게 이런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 이런 성장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연초 대비 혹은 작년 여름 대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다. 하지만 실적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한 23만 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현재 가격 대비해서 한 10%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언급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에요. 그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네이버 상승 여력 좀 더 있다라는 판단 주신 거니까요.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뉴스탁 유창희 대표님과 전략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